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일본을 연일 강타하는 가운데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6명이 숨지고 도로 미끄럼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이 고비가 될 전망인데 눈이 그친 뒤에도 여파가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일본은 눈보라의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한순간에 도시와 산지를 뒤덮으며 생명과 인프라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북부 아오모리에서는 5m에 달하는 적설량이, 중부 이시카와에서는 단 6시간 만에 28cm의 눈이 쌓여 그야말로 재난의 도가니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극한의 상황은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라 1923년 관동대 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일본이 과거 겪었던 재난의 잔재와 기후변화로 인해 누적된 위험의 신호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연현상 분석을 넘어 일본 열도의 침몰이라는 충격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진실을 함께 마주해 봅시다. 저는 평생을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연구해온 존 밀러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폭설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전 세계의 기상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이번 일본의 폭설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는 단 6시간 만에 2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아오모리현의 상황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무려 5m에 가까운 눈이 쌓였습니다. 이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연간 평균 적설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제가 2019년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연구할 때만 해도 이런 수준의 폭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스위스 기상청 동료들은 하루 1m 이상의 폭설만 와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바라키현과 야마가타현에서도 3m가 넘는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와테현의 한 스키장에서는 미국인 관광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캐나다 휘슬러에서 근무할 때도 이런 사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수십 년간 축적된 제설 시스템과 구조 시스템이 있었죠. 일본 기상청은 교통마비와 눈사태, 정전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샤모니에서는 2m 폭설에도 도시가 멈추지 않습니다. 100년 넘게 축적된 제설 기술과 도시 설계 덕분이죠.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특수한 지형 때문에 습한 바다 공기가 차가운 대륙성 기후와 만나면서 엄청난 양의 눈을 만들어냅니다. 노르웨이 베르겐도 비슷한 지형이지만 그들은 수백 년간 이런 기후에 적응해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북부 지역에 추가 폭설을 예보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의 제 동료는 이런 현상이 지구온난화와 관련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더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폭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일본 주민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극한 기후에 대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기록적인 폭설은 매우 위험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자세한 분석과 전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폭설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일본 기상청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시카와현의 상황이 매우 위급했죠. 저는 즉시 미국 알래스카 기상청의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도 이번 일본의 폭설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더군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도 6시간 동안 28cm의 눈이 내리면 특별 경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오모리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무려 4m 90cm의 눈이 쌓였죠. 제가 지난해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연구할 때도 이 정도 수준의 적설량은 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3m 폭설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이미 그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바라키현과 야마가타현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3m가 넘는 눈이 계속 쌓이고 있죠. 독일 민헨 공과대학의 제 제자가 보내온 자료를 보면 독일 알프스에서도 이 정도 폭설이 내리면 군대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와테현의 한 스키장에서 미국인 관광객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즉시 스위스 체르마트의 구조대장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아침 폭설, 위험 지역을 폭파해서 인공적으로 눈사태를 일으킨다고 하더군요. 일본 기상청은 교통마비와 정전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프에서는 2m 이상의 눈이 와도 도시가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형 특성상 제설 작업이 훨씬 어렵습니다. 북부 지역의 추가 폭설 예보는 더욱 우려됩니다. 오스트리아 기상청의 예측 모델을 분석해보니 이번 한파는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세계 각지의 폭설 피해를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이 내린 것은 처음 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기후학자들도 이번 일본의 폭설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노르웨이 기상연구소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해수면 온도 상승이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대응 시스템입니다. 핀란드처럼 극한 기후에 대비한 인프라가 부족한 일본에서는 이런 폭설이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깊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왜 일본이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취약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5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도쿄대학의 한 교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일본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배와 같다고 하셨죠. 실제로 일본 열도는 4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4개의 거대한 얼음판이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제가 연구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안정적인 유라시아 대륙판 위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각판들 위에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해류가 만나는 지점이 일본입니다. 캐나다 밴쿠버도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그들은 광활한 대륙의 일부분이라 상황이 다르죠. 북쪽에서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동시에 남쪽에서는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지만 일본처럼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2010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만난 기상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지형은 마치 거대한 증기 압력솥과 같다고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수증기가 만나면서 엄청난 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히 일본의 산악 지형이 이 현상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 지역도 비슷한 지형이지만 일본의 산들은 훨씬 더 가파르고 높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이 최근의 기후 변화와 만나면서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해수면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일본의 강설량이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일본의 겨울철 기온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기후 모델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도시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도시들은 높은 고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만 일본의 도시들은 지진과 폭설, 태풍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런 자연 환경이 일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은 이런 극한 상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엄청난 폭설이 일본의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5년 고베 대지진 현장을 조사할 때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눈이 쌓이면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측정한 결과 1제곱미터당 약 100kg의 무게가 나갑니다. 지금 일본에 쌓인 5m 눈의 무게는 1제곱미터당 500kg이 넘습니다. 이런 무게는 건물 기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스위스 알프스 지역의 건물들은 이런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많은 건물들은 지진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폭설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집안 치마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동결된 땅이 눈의 무게를 잘 견딥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진으로 집안이 약해진 곳이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저는 2018년 노르웨이 트롬소에서 비슷한 현상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볼 때 일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트롬소는 단단한 바위 지반 위에 있지만 일본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약한 지반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눈이 녹을 때입니다. 독일 민헨 공대의 지방공학 교수는 이런 상황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녹은 눈이 지하로 스며들면서 지반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는 작은 지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23년 관동 대지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도쿄 대학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지반 약화가 지진의 피해를 최대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전력시설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지하 전력선이 동결 지반 속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반이 불안정해 전력시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의 교량들은 수백 년간 폭설을 견뎌왔지만 일본의 인프라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위험 요소들이 모여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위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이 겪었던 큰 재해들의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1995년 고베 대지진 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당시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복구 현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두 도시의 피해 양상이 완전히 달랐죠. 샌프란시스코는 단단한 대륙 지반 위에 있어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고베는 달랐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자료를 보면 이 지진으로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다면 피해는 절반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는 또 다른 차원의 재앙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쓰나미와 비교하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체는 단일 재해였지만 일본은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죠. 프랑스 지질학자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재해는 대부분 여러 재해가 겹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폭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스위스 로잔 공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의 지진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이유는 지반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해의 연쇄 효과입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대지진 때는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났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하나의 재해가 또 다른 재해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재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재해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요. 이번 폭설도 그런 연쇄 작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터키의 대지진도 큰 피해를 냈지만 일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터키는 대륙 내부에 있어 쓰나미 같은 2차 재해의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러시아 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재해는 마치 퍼펙트 스톰과 같다고요. 최악의 조건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거의 교훈을 보면 현재의 폭설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재앙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왜 이번 폭설을 주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0년대에 미국 나사에서 근무할 때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스웨덴 기후연구소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일본 주변 바다의 온도가 지난 50년간 1.5도나 올랐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노르웨이 기상연구소의 예측 모델은 더 심각합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찬 공기와 만나면서 더 많은 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제설기가 하늘에서 작동하는 것과 같죠.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열도 주변의 해류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영국의 멕시코 만류가 약해지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제 러시아 동료는 시베리아의 영구동 토층이 녹으면서 새로운 기후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차가운 공기가 일본으로 향하면서 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열도가 받는 기후 스트레스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진, 화산, 폭설이 모두 겹치니까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반 침하입니다. 호주 시드니 공대의 지질학자들은 일본 열도 전체가 매년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폭설의 무게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프랑스 기상청의 예측 모델은 더욱 비관적입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이런 극단적인 폭설이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지역도 비슷한 예측이 나왔지만 일본의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이탈리아의 화산 전문가들은 일본의 활화산들이 기후변화로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폭설로 인한 지반 약화가 화산 활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이 모여 하나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최악의 경우 일본 열도 일부가 바다에 잠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문제가 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국제기후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두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일본에 큰 재앙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은 더 심각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이미 GDP의 260%를 넘어섰는데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재보험 회사들도 일본의 위험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험 예측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해양학자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주변 해류의 변화가 태평양 전체의 해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일본 열도가 심각한 지반 침하를 겪게 된다면 그 영향이 한반도와 중국 동부 해안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의 지질학자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태평양 불의 고리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 중심에 있기에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미국 나사의 위성 관측 데이터도 흥미롭습니다. 일본 열도 주변의 지각 변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 세계 지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상학자들은 시베리아 영구동 토층 해빙과 일본의 기후 변화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전 세계 기후 시스템의 연쇄 반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재난관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위기는 곧 전 세계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요.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었죠. 독일의 한 과학자는 이번 폭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재난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도 단기적 대응에 머물러 있습니다. 프랑스 지질학자들의 분석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열도의 지반 침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천천히 가라앉는 배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캐나다의 해안 도시들은 이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장기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단순한 방제를 넘어서 국가 존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연쇄적인 재난의 가능성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보고서를 보면 하나의 재난이 또 다른 재난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폭설도 더 큰 재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호주의 기후 과학자들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요. 일본은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구동토 연구자들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북극의 변화가 일본의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스웨덴의 환경 정책처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자연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자연재해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방어입니다. 특히 이번 일본의 폭설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지질학적 위험이 우리나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마치 방파제가 거센 파도를 막아내듯 우리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근무할 때 보니 캘리포니아는 네바다 산맥을 이용해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해에서 시작되는 기상이변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기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자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을 따라 기상 관측망을 설치해 위험 기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이라는 천혜의 방어벽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일본의 기상 이변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백산맥은 동쪽의 차가운 기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동해안의 폭설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지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지진 위험이 매우 높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판의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지질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질학적 안정성입니다. 일본이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불안정한 지역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단한 대륙판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질학자들은 한반도가 마치 거대한 화강암 방패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의 기상학자들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태백 산맥이 자연적인 기상 방어벽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상 이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해안가를 따라 설치한 기상 관측망이 북극발 한파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더 강력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해안 지역마다 기상 레이더를 촘촘히 설치해 이상 기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발 기상 이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가 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활용해 기상 관측망을 구축한 것처럼 우리도 이 두 섬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상청의 예측 시스템도 개선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기상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변국의 기상 이변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위기는 일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자연은 국경을 모르지만 우리의 과학기술과 방제 시스템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감TV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전달하는 대감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